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도 뭐 국내외적으로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읽고 있던 책을 다 읽어가지고 제가 언젠가 이번 여름 중에 책도 또 읽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괜찮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책을 뭐 시사 문제하고도 그냥 겹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하나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 지금 미국이 북한하고 중국에 대한 정책이 그냥 우리가 농구할 때 올코트 프레싱이라는 뭐 그런 전술이 있죠. 그냥 전부 다 나가서 이제 밀어붙이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제로는 미국의 북한 및 중국 공산당 붕괴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책이 The Return of Great Power Rivalry. 그래갖고 이제 강대국의 경쟁이 다시 되돌아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소련이 몰락을 한 것이 이제 1989년 그 무렵이었습니다. 1990년에는 완전히 이제 소련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그 이후엔 러시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0여 년 동안 미국은 미국과 상대할 수 있는 다른 강대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한 2015년 무렵 됐을 때, 그러니까 1990년서부터 2015년까지면 약 2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국제 정치는 강대국 대 강대국의 이 갈등으로 싸움으로 특징 지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아주 뭐 이건 맞는 얘기지만은 상당히 용감한 주장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제가 Democracy vs Autocracy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US and China.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독재 정치가 싸우는데 고대 세계부터 오늘날 미국 중국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큰 나라 강대국 간의 싸움 중에 민주주의와 독재 국가의 싸움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민주주의가 이겼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1977년생인데 매튜 크레닉, 뭐 독일 계통 사람 같아요. 매튜 크레닉이라는 그 젊은 학자인데 지금 현재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로 있는 아주 미국에서 괜찮은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학자입니다. 이 책은 이제 나온 지가 2020년 3월 27일, 그러니까 뭐 나온 지 한 뭐 몇 달밖에 안 되는 책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책이고요. 제가 이 사람 책을 다른 걸 한 권 더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핵 전문가입니다. 그래갖고 The 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이 책도 이제 나온 것이 뭐 한 2년밖에 안 된 책인데, 미국 핵 전략의 논리 해가지고, 다만 전쟁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의 핵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데 유리하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책도 뭐 상당히 우수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상당히 탁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있는데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답을 제시해주는 이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이제 이 책이 전부에서 뭐 한 288페이지네요. 근데 이제 각주 빼고 뭐 이렇게 이 뒤에 있는 책 속을 빼면은 224페이지 정도 되는 별로 길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하나의 정치 사상에다가 이제 또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독재 정치가 어느 체제가 더 좋으냐가 이제 정치학의 아주 오랜 연구 주제가 되는데 옛날에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들, 정치 사상가들을 다 인용을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독재보다 우수한 체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것을 그냥 철학적,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철학자들 또는 일반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전통적 접근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이라기보다도 한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컴퓨터가 나오고 이런 다음에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이것을 계량화 시켜가지고 정말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계량 접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크로닉 교수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이제 민주주의가 우수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통계학적으로 계량 정치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그 자료를 널리 소개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입증해 나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서론에 많은 그 미국 학자들도 그렇고 뭐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믿었죠. 중국의 독재 체제가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능가할 수 있다. 봐라. 30년 동안 1년에 10% 경제 성장하는 거 봐라. 미국은 비틀거리고 있지만은 중국은 못하는 게 어딨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한 20, 30년 동안 완전히 다수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감하게 This conventional wisdom is wrong. 컨벤셔널 위즈덤이라는 게 뭡니까?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다들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는 틀린 얘기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론을 전개합니다. 헤로도토스라는 그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죠.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마키아벨리, 16세기 이탈리아에 살았던 대단한 정치학자입니다. 그 몽테스큐에 프랑스의 정치학자죠.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치 이론에 의하면은 민주주의가 당연히 이기는데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주장을 하지 않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더하기 커팅 엣지 소셜 사이언스 리서치. 커팅 엣지라는 건 아주 최첨단의 사회과학적 연구 결과들 자기가 동원해서 자기 주장을 한번 증명해 보겠다 이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강대국 간의 장기적인 지정학적 경쟁에서 이제 두 개의 강대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국, 하나는 독재국가예요. 장기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경제,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 독특한 어드밴티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둘이 싸우면은 둘 다 강대국이라 해야 됩니다. 둘이 싸울 때 민주주의가 이긴다. 물론 독재 국가들의 유리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유리한 점은 그들의 취약함을 극복하지 못했다. 예, 민주국가도 유리한 점이 있고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독재국가도 유리한 점이 있고 취약한 점이 있었는데 민주국가의 유리한 점은 취약한 점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재국가의 유리한 점은 독재국가의 취약한 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그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학자가 인용한 책들 모습입니다.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 뭐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죠. 그리고 몽테스큐, 프랑스 철학자고 법의 정신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정치학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마키아벨리를 읽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더 프린스, 뭐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아트 오브 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아트 오브 워, 전쟁의 기술, 뭐 그러니까 그 손자병법도 아트 오브 워입니다. 영어로는 이런 것을 그 쓴 뭐 천재 이 정치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의 무덤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죽을 때 그 비명을 위대한 이름에는 찬사가 필요 없다. 뭐 정말 위대한 정치학자들은 저 사람을 정치학의 할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그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 재밌는 거는 마키아벨리 그러면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즘 그러면은 아주 권력 정치에 잔인한 그런 것을 강조한 사람으로 치는데 저 사람의 기본 이론은 민주주의가 독재 정치보다 단연코 우월하다는 그 논리를 전개한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한테 이것 꼭 읽어보셔야 한 그 두 번째로 들어가는 책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손자병법이에요. 두 번째가 마키아벨리 군주론이었다. 여기에는 독재 체제보다는 민주주의가 훨씬 우월하다라는 말이 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매튜 크레닉 교수는 역사상에 나타난 7개의 중요한 민주 독재 강대국의 경쟁을 이 책에서 쭉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역사를 분석한 이유는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를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일단 먼저 전제를 합니다.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적당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 또는 러시아는 그와 같은 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연구들이 민주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기능에서 독재국가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근데 이 개별적인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합쳐지지 말고 따로따로 이렇게 그 기능을 설명한 겁니다. 경제발전, 독재국가도 경제발전 빨리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승자는 언제든지 민주국가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경제발전도 더 잘했고 국제금융, 오늘날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국가들이 모여 사는데 우리가 한 두어 주일 전에 이런 얘기 했었죠. 북한이 완전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이 하나도 없이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거가 국제금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꼬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국제금융에서 민주국가 앞서고 동맹을 형성하는데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동맹국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동맹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민주국가가 더 잘 싸우고 유리했다. 요거는 우리가 이상하네. 독재국가가 더 잘 싸우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통계적으로 다 나옵니다. 민주주의가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얘기를 이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세계는 미국이 만든 세계입니다. 미국이 패권을 차지한 지 이 사람은 70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보냐면은 1945년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패권을 1990년부터 보는 편인데 아무튼 이거는 학자들마다 자기 선호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노골적으로 비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패권인 세계가 7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워싱턴의 지배가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미국 때문에 세계가 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코카콜라 이거 미국 거죠. 힙합 댄스 미국 거죠. NBA 농구 시합 미국 거죠. 인스타그램 미국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사실은 미국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보통 때 보고 즐기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세계를 수십 년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저자는 미국은 1990년서부터 2014년까지 로마 이래 어느 나라보다도 막강한 국가였다. 아마도 로마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막강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바로 그 해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했을 건데 그 해에 미국 국가안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해에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 첫 해에 그 국가안보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에 미국의 안보에 대한 도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정도로 지금 미국에 대한 도전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일단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유리했다라는 말 지금 방금 했죠. 그리고 국제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리는데 유리했다. 이것을 전부 다 탁월한 논문과 책들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국가들은 언제라도 동맹을 형성하는데 더 유리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와 합의를 이루기가 좋았다. 독재 국가들은 합의를 이루더라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잘 못 만드는데 민주주의 국가들은 합의를 더 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전쟁에 빠져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들이 다 있다는 것을 이제 저자가 쭉 소개를 하고 이 연구를 한번 자기가 넓게 즉 민주국가라야지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민주주의다.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Democracy is the prerequisite 이라고 썼어요. prerequisite는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of hegemony. 그러니까 패권의 전제 조건이 바로 민주주의다. 라고 민주주의가 독립변수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기본 주장은 민주주의가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역사를 보는데 크세르크세스라고 발음하죠. 페르시아 왕. 우리가 그 페르시아 전쟁에 관련된 영화들 보면은 항상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그 배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그 고대 세계의 아주 독재자이지만은 엄청나게 전쟁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은 거의 전쟁의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치 저머니, 독일도 참 막강한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잘한다고 말해도 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 정부였고, 그다음에 소련 역시 독일과 2차 대전 때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세계적으로 막강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 크세르크세스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소련은 패권국이 된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막강했는데
그러니까 독재자들도 싸움은 잘하는데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를 한 적은 없었다. 궁극적인 승자, 옛날부터 강대국 싸움에서 궁극적인 승자를 역사로 보면은 아테네가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첫 번째 민주국가입니다. 아테네. 그다음에 로만 리퍼블릭. 로마가 황제가 지배한 적도 있었고 공화정적이 있었는데 로마 공화정은 한때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브리티시 임파이어, 대영 제국. 그다음에 지금 미국. 바로 결국은 세계의 패권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 당시대의 패권국은 전부 민주국가였다는 그 역사적 사례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1600년 이래 세계의 1600년대 이래 지금부터니까 400년을 치는 겁니다. 1등 국가는 모든 나라가 전부 민주국가였다는 사실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카렌 레슬러라는 그 여자 학자하고 윌리엄 톰슨이라는 바로 이제 그 장주기 이론, 패권 이론 이거 공부한 아주 유명한 학자들인데 그 사람의 책을 인용해 가지고 지난 400년 동안 세계 1등은 다 민주국가였다는 400년 동안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논쟁을 벌일 수 있겠느냐. 이것은 거의 진실로 자리 잡은 그런 이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It is hard to argue with an undefeated record of 4 centuries and counting. 지난 400년 동안 그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 엄연한 사실에 맞짱을 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에서 1등인 나라는 전부 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민주적인 나라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그림 보는 것이 좋으니까 그 크세릭세스 저 사람 이게 그림 같은데 하여간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 얼굴이었습니다. 그 영화 배우도 저 비슷한 사람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폴레옹 어렸을 때 제가 위인전기 중에서 제일 먼저 읽은 게 나폴레옹인데 정말 그 대단한 영웅까지라고 보기엔 뭐해도 하여간 군사전략상으로 저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뭐 지금 있겠는가 할 정도의 인물인 것은 틀림없죠. 히틀러는 참 뭐 20세기 최악의 인물이지만은 아무튼 세상을 바꿔놓은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스탈린하고 히틀러가 싸워서 소련 사람이 약 2천만 명 죽었습니다. 미국 사람은 30만 정도 전사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소련은 2천만이니까 미국보다 거의 70배나 더 인명피해를. 그래서 2차 대전에 독일을 격파한 것은 소련입니다. 미국이라기보다도. 그런데 이들은 세계 챔피언은 되지 못했다는 그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 한 가지 그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서양의 역사, 패권의 역사는 그러니까 패권이라는 거는 누가 이 지구의 챔피언이냐는 그겁니다. 그걸 결정해서 전쟁을 계속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쟁은 독재국가하고 민주국가도 했는데 바로 패권을 이어받은 경우는 전부 다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래서 이 매튜 크레닉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구의 역사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패권 변동의 역사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패권을 했는데 전쟁은 누구랑 했는지 관계없어요. 독재 국가랑 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패권은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였다는 그런 얘기죠. 뭐 여기서 러시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크레닉 교수는 러시아도 상당히 대단한 적으로 보는데 저는 뭐 중국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서 이 저자는 미국의 가장 우수한 부분은 군사력 혹은 경제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제일 우수하냐? 미국이 가지는 제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아까 마키아벨리가 그 이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 사람이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훨씬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또 하나 약간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아주 극도로 찬양을 하고 물론 이제 뭐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책을 쓴 사람이 그 또꾸빌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꾸빌의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라고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참 뭐 세계의 명저가 나왔는데 지금 나온 지 한 180년 된 책인데 지금도 다 읽는 책입니다. 그런데 또꾸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는 유럽의 군주들하고 외교에서는 상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외교에서는 엉망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마키아벨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죠. 마키아벨리는 민주주의를 하다가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실수는
뒤에 올 수 있는 성공에 비하면은 감당할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시간도 늦고 뭐 빨리 못해요. 이게 뭐 일사천리로 하지 못하죠. 그리고 막 서로 싸워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다가올 승리에 비하면은 감내할 만한 손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또꾸빌,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그 칭송을 한 또꾸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유럽의 군주제와 외교를 가지고 맞짱을 뜰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또꾸빌만 하더라도 뭐 1800년대 사람이니까 뭐 정확한 그 사진 모습이 나오고 그 사람의 그 책 그 원판도 이렇게 나옵니다. 프랑스 책을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뭐 우리는 다 이제 또 그걸 번역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패권은 미국한테 유리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저자는 세계의 수십억 인구가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저는 압도적인 다수, 적어도 한 80%가 미국이 1등으로 남아있기를 원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날 1등이 된다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은 미국이 1등으로 남아있는 것이 일본이 1등 되는 거나 중국이 1등 되는 거나 소련이 1등 되는 것보다 미국이 1등으로 남아있는 것이 좋죠. 그래서 미국은 수많은 단점이 있기는 했지만은 패권국 중에서 가장 자비스러운 패권국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비네볼런트 헤지몬. 비네볼런트라는 거는 자비심이 있는, 뭐 헤지몬이 패권국이 자비심이 있다는 것이 뭐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자비로운 패권국이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그 제국주의를 그렇게 얘기하죠. 제국주의는 제국주의인데 아주 그 감성적인 제국주의입니다. 임페리얼리스트인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성적인 그런 그 이 책 제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국이 미국한테 덤벼들고 있는데 중국마저도 미국이 설정한 국제 질서로부터 큰 혜택을 입은 나라, 이거는 중국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중국이 지금까지 컸느냐? 중국은 해군이 별로 없었지만은 중국의 상선들이 지구 곳곳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조선들이 전 세계에서 석유를 사왔습니다. 안전하게. 왜? 미국이 백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책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7개 사례 연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중간에 역사 연구가 전부 그 사례 연구입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페르시아, 로마 공화정, 카르타고, 마케도니아, 베네치아 공화국, 비잔틴 제국, 그리고 더치 오브 밀란. 이거는 이제 밀란의 더치, 그러니까 왕조 비슷한 겁니다. 그다음에 더치 리퍼블릭. 이거는 화란 공화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페니시, 스페인 제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과 소련, 이런 등등 해가지고 역사에 나타나는 사례 연구를 아주 그 잘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역사책 읽듯이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론을 계속 이제 제공을 하는데, 마키아벨리가 그 로마사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주요 관심 중에 하나가 자기 나라는 그 이태리의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이 자기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가 되고 힘센 나라가 됐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로마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강대국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마키아벨리 결론은 아주 단순해요. 로마는 Rome's Republican institutions were the secret to its success. 로마가 가지고 있는 공화국이라는 정치 제도는 로마가 성공한 비밀 열쇠다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것은 로마의 정치 제도가 공화국이었다는 사실. 헤로도투스도 그거 비슷하게 얘기했죠. 아테네가 페르시아한테 이겼는데, 왜냐하면은 아테네 국민들은 정부 내에서 자기 목소리가 다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 얘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테네는 그 페르시아 사람들보다 더 독립적이었고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이겼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테네가 독재자에 의해서 지배될 때는 아테네도 전쟁을 잘 못했는데, 그런데 독재자를 몰아낸 후에 아테네는 전쟁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헤로도토스 그 역사책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독재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그 일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틀립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일을 잘하겠습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 그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잘하겠습니까? 바로 이 몇천 년 전 헤로도토스도 그 논리를 알고 있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그 의사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거기에 대한 글을 쓴 거가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왕이 있는 곳에는 겁쟁이들만 있다. 왕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그냥 왕이 무서워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독립된 인간은 자신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 승리의 대가를 스스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옛날 사람들이 왜 민주주의의 국민들이 독재 국가의 국민들보다 더 싸움을 잘하고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테네, 로마 전부 다 공화국이기 때문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예,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 패권국,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세계 1등의 조건입니다. 세계 1등의 조건은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이라고 썼습니다. 경제력, 전쟁은 뭡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키케로라는 그 로마의 그 또 현인이죠. Money are the sinews of war. 돈이라는 것은 전쟁의 힘줄이다. 전쟁하는데 돈 없으면 아예 싸울 수 없다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말하는 부국강병입니다. 폴 케네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만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었다. 즉 국제금융에서 막강한 나라가 세계 패권국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동맹국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이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이 두 나라로 칩시다. A하고 B예요. 근데 그 X라는 나라를 놓고서 서로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A라는 나라는 민주국가인데 A라는 나라가 X를 자기 동맹국으로 하기가 훨씬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라는 독재국가가 X를 데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민주국가인 A한테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군사력이, 돈이 많으면 군사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패권국의 조건은 경제, 외교, 군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커팅 엣지 소셜 사이언스 리서치를 참고한다 그랬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전부 다 이건 통계로 보는 겁니다.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세계 전체 국력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대요. 세계의 5분의 1짜리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진 1945년에 나치 독일의 국력은 세계의 8%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바로 2차 대전 시작할 무렵에 미국 국력은 세계의 24%였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일보다 조금 더 강했어요. 그런데 전쟁 끝났을 때 보니까 미국의 국력은 세계에서 38%로 늘어나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되는데, 민주주의가 돈을 잘 번다는 예로 이 사람은 Why Nations Fail이라는, 왜 국가들은 실패하는가라는 아주 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인용하는데 그 책에서 아주 흔한 예로 나온 것이 남한하고 북한입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정말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왜 북한은 가난하게 됐고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되었느냐? 민주주의, 독재 정치, 그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라는 얘기는 뭐 말이 좀 되는데, 군사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우월하다. 보면 독재 국가가 줄도 잘 맞춰갖고, 뭐 중국군 시가 행전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이 걷는 것 같지 않고 기계가 걷는 것처럼, 로봇가 걷는 것처럼 정말 몇십 명이 걸어가는데 한 명 걸어가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 옆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독재 국가가 훨씬 세 보이는데 왜 민주주의가 군사력으로 막강하냐? 예. 민주주의는 군사력, 동원력이 훨씬 막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민주주의는 전쟁 시작할 때는 막 헤매요. 평소에 군대도 많지 않고. 그런데 군사적으로 동원. 2차 대전 끝날 때 미군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미국 인구가 2억 채 되지 못했는데 그때 미군 숫자가 1200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동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전쟁에 주로 이기는데, 확률을 보니까 1815년 이후, 1815년을 이제 많은 기점으로 삼는 거가 그 이후에 국제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가장 잘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시간 대학의 COW라는 전쟁 연구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데이터를 잘 찾아놓은 것이 1815년 이후예요. 그래서
1815년 이후부터 뭐 최근까지 2007년까지를 이제 분석을 한 걸 보니까 민주국가가 전쟁에 이길 확률이 76%로 나옵니다. 그런데 독재국가가 전쟁에 이길 확률은 47%로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자기가 개입한 전쟁의 4분의 3을 이긴다는 그 얘기입니다. 독재국가는 개입한 전쟁의 절반 이하를 이기고 민주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내 나름대로 그 유용하게 무엇인가를 배웠다 하는 그 파트가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 이거를 이 사람이 6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 6가지는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새겨 보아야 할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일단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에 이길 확률이 높은 것은 이길 전쟁에 들어갑니다. 질 전쟁에 막 들어가잖아요. 막무가내로. 독재자들은 그냥 막 하는데 민주국가에서는 논쟁하고 하죠. 이 전쟁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전쟁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러죠. 민주주의는 전쟁을 늦게 시작한다. 전쟁을 잘 안 해요. 막 한참 막 여기서 막 옆에서 싸우는데 안 하고 있다가 가서 싸운다. 즉 다 재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민주국가는 전쟁을 조심스럽게 시작한다. 반면에 독재국가는 뭐 물어보겠죠. 그 왕이 또는 뭐 히틀러 같은 그 수상이 물어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후세인 같은 그 독재자는 밑에 있는 사람이 후세인 생각하고 다른 얘기 했으면 총으로 쐈답니다. 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대 견해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독재국가는 전쟁에 쉽게 빠져들고 민주국가는 전쟁에 쉽게 빠져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길 확률이 확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재미있는 분석인데 Democratic states produce better soldiers. 민주국가는 더 훌륭한 군인을 길러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탁월한 군인들이 어느 나라 군인입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미국 군인입니다. 자발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래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더욱 훌륭한 군인들을 기를 수 있다. 유능한 장교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의 장교입니다. 독재 국가의 장교는 장교의 기능을 못해요. 우리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죠. 미국의 중위가 때로는 소련군 별 둘보다 더 자율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라는 것을 이 크레닉 교수가 정말 잘 설명한 분야가 뭐냐면은 독재 국가의 경우 유능한 장교는 오히려 골칫거리가 된다. 이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독재 국가에서 잘난 군인은 정치가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는 정말 우수한 장군을 기르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겁니다. 민주국가의 군대는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자신을 위해서 싸웁니다. 미군한테 뭘 위해서 싸우니? 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싸우고 나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재국가의 군대는 그 나라의 독재자를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 가족과 나라보다도 독재자를 위해 싸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주주의가 더 전쟁할 때 유리한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법을 지키면서 싸웁니다. 반칙 안 해요. 반칙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법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그 룰이 다 깨지게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났는데 법을 지키는 군대니까 적국이 내가 저 나라의 포로가 되어도 차라리 포로가 되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 밥도 제대로 얻어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인도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고 내가 이 독재자의 밑에서 허덕거리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항복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미국이라 칩시다. 미국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밥도 제대로 얻어먹고 사람 대우받는 게 더 낫겠어. 그래서 걸프 전쟁 때 그냥 무더기로 항복을 하죠. 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의 법을 지킨다. 보다 인본주의적으로 전쟁을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싸우는 적국의 군사력은 쉽게 항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민주국가의 군대는 적국한테 웬만하면 항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싸우다 죽으나 저 독재자 밑에 가서 포로 노릇하면 결국은 죽는 건데 그래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싸운다. 그래서 민주국가가 이긴다. 아주 참 괜찮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주국가들은 기술 혁신상 우위로 인해 더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 과학자들을 말이죠. 창고에다 몰아놓고 언제까지 뭐 만들어내. 그러면은 그냥 뭐 정말 채찍 맞으면서 이래가지고 뭐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것이 초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냥 엉성한 총림은 가능한데 정말 정교한 무기는 다그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한때 그랬죠. 한때 미국에서 제일 좋은 연구소, 벨 연구소 이런 데가 아주 좋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의 좋은 연구소들은 출근할 때 출근 시간도 없습니다. 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옷도 아무거나 막 입고 가도 돼요. 그 정도로 자유 분위기를 주는 이유가 그래야지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주국가의 군대는 전적으로 해외 원정군의 임무만 담당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가 전쟁하러 나갔을 때 국내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를 걱정하지 않고 적하고만 열심히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독재국가의 군인이 전쟁하러 나왔을 때 그 자기 고향에서 자기 나라에서 어떤 정변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군은 100% 해외 원정군입니다. 왜? 국내 정치 미국군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군이 100% 해외의 전쟁만 담당하는 군입니까? 예, 천안문 사태 때 탱크가 학생 막 이렇게 정말 그 학생이 일을 피하면 탱크가 절로 가고 막 이런 적 있었죠. 여러분 동영상 봤을 겁니다. 그때 만주에 있는 중국군이 북경까지 폭동 진압하러 갔습니다. 바로 이 저자가 정말 끝내주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건데, 민주국가의 군대는 국내 정치를 걱정하지 않은 채로 오직 적과 열심히 싸울 수 있다. 근데 독재국가의 군대는 그러지 못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역설적이지만은 때때로 독재국가의 독재자는 자기 나라 군대를 일부러 제대로 된 군대로 기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탁월한 군대는 덤벼들거든요. 정말 끝내주는 군대는 덤벼듭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지금 북한이라든가 중국의 군대가 대한민국이라든가 미국 이 자유국가의 군대를 과연 당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지금 그 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 포인트를 보면은 민주주의가 군사력도 더 탁월하다는 그 근본 이유가 다 나오죠.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은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 보다 훌륭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으며 군사기술 혁신에서 더욱 유리하고 오직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 초점을 집중할 수 있다. 나는 이 국내 문제는 왜?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되니까. 바로 이런 그 중요한 포인트를 이 저자가 찝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독재가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독재는 뭐냐면은 결정이 신속해요. 결정이 신속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단점도 있죠. 다수가 항상 100% 맞는 건 아닌데, 뭐 다수의 횡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위로 말한 대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외교에 관한 한 다른 체제에 비해서 열등하다라고 아예 주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뭐 플라톤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민주주의 하는 것보다 훌륭한 철인왕이 나와서 나라를 끌어가는 게 더 낫지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뭐 토마스 홉즈라든가 뭐 히틀러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키신저 박사도 소련이 미국을 앞서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우려하고 고민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결과론적으로 미국이 깨놨죠. 한때 그랬답니다. 뭐 제가 이제 읽은 책인데, 그 미국 대령하고 소련군 대령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령이 그랬답니다. 미국은 도무지 국가 전략이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대통령이 4년마다 바뀌니까 거기에 그냥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소련은 대통령이 안 바뀌어요. 한 사람이 몇십 년 하니까 딱 그 고정된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련군 대령이 그랬대요. 너네는 전략은 없고 전술만 있다. 왜? 4년짜리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전략이 있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략이 있는 나라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련 장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너네는 전술밖에 없어. 택틱스밖에 없어. 그런데 미국이 결국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 저자가 말이죠. 이제 그 강대국하고 그 강대국이 아닌 나라를 쭉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강대국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태리,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그 강대국의 반열에 들던 나라들입니다. 강대국이었다가 또 뭐 떨겨져 나오기도 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나라는 없어졌죠. 그리고 또 뭐 이태리 같은 나라는 지금 현재는 강대국이 아닌 거로 칩니다. 2차 대전 직전까지는 강대국에 들어갔지만은. 그리고 중국은 1950년 무렵부터 강대국으로 치고, 일본은 청일전쟁에 이긴 다음서부터 1945년 때까지 강대국, 그리고 1991년부터 강대국, 이렇게, 이건 뭐 국제정치학자들이 대강 그 일치하는 분류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 강대국들을 폴리티스코라는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래가지고 민주주의가 완벽한 나라는 10점을 줍니다. 플러스 10점. 그리고 민주주의가 정말 독재가 제일 완벽한 나라는 마이너스 10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마이너스 10점이 김정은입니다. 플러스 10점이 영국, 미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10점, 러시아는 4점을 줬습니다. 플러스. 중국은 마이너스 5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6 이상을 현대 국제체제의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것을 전부 통계로 돌려보고 그랬더니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 국가들보다 훨씬 강한 나라로 나타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6 이상을 맞은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28%가 그 나라의 국력이 지구의 1%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1% 넘으니까 뭐 상당히 강한 거죠. 그런데 독재 국가 중에서는 20%가 국제체제의 1%가 넘는다. 그러니까 민주국가가 퍼센트가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이라는 지표,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16%가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독재 국가 중에서는 7%가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2017년 현재, 지금 우리가 방금 내가 강대국 이름을 다 말했는데 2017년 현재 7대 강국이 있는 거로 칩니다. 그런데 7대 강국 중에서 71%에 해당되는 5나라가 전부 다 1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5나라가 현재 7대 강국 중에서 5대 강국이다. 그리고 만점짜리 민주국가가 지구 전체에서 15%입니다. 그런데 강대국 7개 중에서 5나라다. 71%다. 즉 비율상으로 완전한 민주국가가 강대국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지구 1등은 다 민주국가였다. 지구 1등은 예외 없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전부 민주국가였다라고 이 저자가 얘기를 하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민주국가일수록 세계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얼만큼 높으냐? 이게 이제 컴퓨터로 돌려보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주의 국가보다 세계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25배가 높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보다 미국을 앞설 확률이 25배 높아진다는 거예요.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은 미국을 앞설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이 독재 국가로 남아있는 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막강하다. 1등은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 중국이 만약 민주주의로 국가체제를 바꾸면은 중국도 1등 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 같은 중국의 시진핑 독재체제보다 민주체제가 만약 된다면은 세계 1등 될 확률이 25배 높아진다라고 계산해서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저자는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미국을 대체해서 세계의 지도 국가가 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주의가 될 가능성이 없고 중국이 미국을 앞서지 못할 확률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Its underlying institutions are simply not up to the task.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는 중국을 세계 1등으로 만들려는 그 임무를 하기에는 도무지 타당하지가 못하다. 적당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중국이 오랫동안 세계 최강인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랑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 민주주의랑 첫 번째 싸운 것이 1842년 아편전쟁입니다. 그 아편전쟁에서 중국은 아주 황당한 패배를 당했죠. 그래갖고 중국은 그때 1842년에 패배당하고 그리고 1849년에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까지 그 100몇 년 동안을 107년이네요 정확하게 이 시대를 모욕의 시대 Age of Humili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Age of Humiliation은 모택동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모택동 때는 모택동이가 중국을 모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등소평 때부터 중국이 잘 살기 시작했죠. 모택동의 혁명을 1대 혁명이라고 그러고 등소평의 혁명을 2대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등소평 때부터 중국이 잘 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시진핑이 된다면은 또다시 혁명을 일으키는데 거꾸로 되돌리는 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의 그 모택동, 등소평, 짱쩌민, 강택민이라고 그러죠. 후진타오, 호금도, 그리고 시진핑, 스끈평 이 사람들 사진을 보십니다. 모택동은 중국의 공산혁명을 일으킨 사람이고 등소평은 먹고 사는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택민하고 호금도는 그 등소평을 그래도 이어받아가지고 중국이 그래도 고도성장을 했는데 오늘날 와서 시진핑은 다시 중국을 모택동 시대로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라고 이 저자가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혁명을 후진타오가 하고 있는데 독재 체제가 중국에 다시 수립되고 있는 중이다. 민주주의가 돼야지 미국을 앞설 수 있는데 다시 독재가 되다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Can China innovate?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있을까? 개방은 했는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예, 지금 중국의 몇 가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뭐 미국한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당분간 1등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막 그 다그치면은 채찍으로 때리면은 어느 순간까지는 앞서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소련이 미국을 앞서갔고 북한이 남한을 앞서갔고 그리고 중국이 급속히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허들을 넘는 게 바로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론과 역사를 볼 때 독재 국가가 결국은 민주국가를 당할 수 없는데 중국도 미국을 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군대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군사 전문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 한두 가지 인용 안 되면은 젠20이라는 그 중국의 스텔스기입니다. 뭐 약간 모양이 그 미국 스텔스기를 본딴 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거가 엔진이 러시아제랍니다. 중국은 저 비행기 엔진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 만들 수 없는 것은 자기 거가 아니죠. 그 엔진은 소련이 좋은 걸 만들어줘야지 중국이 좋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 미국의 잠수함이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본 거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을 먼저 공격하더라도 그것으로 완전히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전쟁 억지력이죠. 그 잠수함이 있는데 그 잠수함이 중국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은 그냥 으르렁거리는 냉전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 가서 때릴 수도 있어. 왜? 미국이 바로 중국의 핵폭탄으로 보복당할 것을 소련과 싸울 때처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그 군사적으로 중국은 미국한테 아직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스텔스 전투기가 중국도 1980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대요. 미국은 1980년부터 그러니까 만들기 시작할 땐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벌써 몇 세대가 나오는데 그리고 미국은 그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했는데 중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핵잠수함을 만든 지 30년이 됐지만은 지금 미국과 같은 수준의 그 뉴클리어 디터런스, 핵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은 아직도 못 만들고 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China simply does not trust its officers to go to the sea with nuclear weapons. 중국은 자기 나라 해군이 핵폭탄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수준이 되지 못했다.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중국의 항공모함 함장이 중국 정부를 향해 너 항복해 라고 협박할 수 있어요. 나가서 그 좋은 잠수함 가지고 나가서 예, 그런 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There is very real possibility that CCP could collapse tomorrow. 중국 공산당은 내일 무너질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내일 무너질 가능성조차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저자가 말이죠. 중국에 대해서 거의 결론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세 가지가 가능하다. 세 가지가 가능한데 하나는 리폼입니다. 개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스태그네이트. 이런 식으로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뭐 중국 국민들을 막 그냥 내려둘러 가면서. 세 번째는 컬랩스.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중국의 미래는 개혁을 하든지 그냥 지금 상태가 어영부영 가든지 붕괴되든지 그런데 중국의 미래의 네 번째 카드는 없대요. 그 네 번째 카드는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 그런 카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가올 시대의 진정한 세계의 리더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지난 75년 동안 세계의 리더였던 바로 그 나라일 것이다. 지난 75년 동안 세계의 리더를 이 사람은 미국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세계의 리더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의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라는 아주 그 유명한 연구소죠. 거기에 그 데렉 시서라는 그 연구원이 앞으로 그 중국과 미래의 이 경제 상황 이런 것을 쭉 이제 분석한 논문을 썼는데 그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보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14억이고 미국은 3억이니까 인구가 거의 4배, 5배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저분은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유리한 점이 그 많은데 제가 오늘 이 가짜 미국 돈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요거 이제 100달러짜리 가짜예요. 여러분 이게 그 미국 힘의 상징인데 요거 진짜 100달러짜리 하나 찍는데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이거 뭐 조금 학자들마다 계산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12센트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5.5센트라고 분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값이, 요거 한 장 찍는 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기껏해야 200원이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200원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돈 12만 원짜리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상품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나타 한 대를 만들었어요. 뭐 미국에서 참 인기 있는 차죠. 2만 달러라고 칩시다. 그럼 미국은 요거를 200장 인쇄해서 우리한테 주면 됩니다. 200장 인쇄해서 주는 값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7,200원어치더라고요. 미국이 요거 200장을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는 그 2만 달러짜리 차를 주는 겁니다. 바로 미국은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참 뭐 미국 사람 스스로 그래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점을 미국은 가지고 있다. 이그조비턴트 프리빌리지라고 그럽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이점을 미국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뇨리즈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돈을 인쇄하는 것만으로도 부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니까. 인쇄하면은 돈이니까, 진짜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요거 인쇄하는데 불과 200원도 안 들지만은 다른 나라는 요거를 한 장 구입하는데 100달러를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돈으로. 바로 이런 게임을 하고 있고 그것이 패권국입니다. 그런데 패권국은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저자는 아주 과감하게 민주주의 국가만이 패권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더 자세히 하면 시간이 무지하게 더 걸릴 텐데 요 정도까지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조금 그 재미있기도 하고 내가 비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저자가 얘기했냐면은 중국이 만약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미국을 앞설 터인데 그때 미국은 어떻게 하지 이겁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야. 중국은 뭐 미국과 같은 나라, 좋은 나라가 돼 있을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 저자가 한 가지 점에 조금 더 그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된다면은 지금과 같이 큰 나라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홍콩 독립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광동성 독립하고 티베트 독립하고 위구르 독립할 겁니다. 아마도 만주도 독립하겠다고 나갈 거래요. 정말 민주주의가 되면은. 그래서 시진핑이가 중국에 잘 살게 됐는데 잘못하면 이거 쪼개지겠구나 해가지고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요 저자는 중국이 민주주의가 되면은 미국을 앞서 버릴 것이고 그때 미국은 어떻게 해야지? 라고 약간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그런 중국은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비교 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이 민주주의가 되면서도 지금과 같은 14억의 대형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한번 우리가 더 연구해 볼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책 한 권, 뭐 긴 책을 다 소개하는데 그냥 막 그 수박 거달기 찍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뭐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최근에 일어나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을 그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